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2023 대내적 어수선함과 대외적 질서 정연이라고 이름을 부제를 붙였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벌써 오늘 2월 달이고요. 매우 개혁적이고 서민 친화적이라고 처음에, 그리고 첫 비군부 출신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집권 2기 집권도 거의 끝나가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그 2023년 인도네시아 리뷰를 발표하게 된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정정훈입니다. 2023년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 정도 사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PT 만들면서.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사용된 PPT에 사용된 사진들은 완벽하게 저작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양해 바라고요. 또한 시간상 인도네시아는 인리로 할 때가 좀 있을 거고요. 사람 이름들도 뭐 예를 들면 조코 이도도 대통령인데 조코 이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2기 4년 차이고요. 조코이 정부가요. 2023년도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조코이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의 대선 후보 그리고 부통령 후보가 출마를 한 상태이고요. 경제 분야는 연간 5% 내에 4분기 아직 경제 실적이 안 나와서 평균값을 잡지 못했는데 아직 5%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가 경제 활력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분야이고요. 외교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인도네시아가요. 2023년도에 인도태평양 해양의 연결고리로서의 인도네시아 위상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외교 분야에.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수교가 벌써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와 서울에서 수많은 행사가 열렸었고요. 그런 게 그냥 뭐 간단히 요약하면 23년도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게 정치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23년도에 한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조코의 정부 내내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 이후에 수하르토랑 수카르노 대통령이 뭐 대중을 대표한다고 하고 언제나 말은 하지만 언제나 반대파를 없애고 위협하고 대중의 수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놓는 방식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군부에게 많은 이권을 부여하여 국가 경제를 주도를 했습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일정하게 성산됨으로써 의회 민주화를 달성했고 직선제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제도적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코의 집권 10년째 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파주의와 왕조주의 출현이 가장 큰 비판받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 왕조를 구축하고 있지 않나는 의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인 기브란이 솔로 시장에 출마하게 됐고 그의 사이인 보비는 이제 메단의 시장 선거를 출마를 했습니다. 그의 당시에 정치 양조로 분류된 후보가 총 124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었고요. 그중 50명 정도가 당선이 된 상태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기브란의 출마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작년 11월, 10월 정도에 계속 이 뉴스가 계속 생산되었었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는 피선거권은 우리나라와 같이 연령이 40 이상만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살인 기브란이 출마를 원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브란이 출마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장인 아나르 씨가 기브란의 고모부로서 이 역시 또 조코이의 영향력 하에 선택된 결과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었고요. 결국에 정치와 선거의 희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PSI 인리연대당이라고 어, 해석할 수 있는데요. PSI는 PDIP 투쟁민주당의 가장 지지 정당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조코의 둘째 아들이 어, 당대표를 맡음으로써 PDIP를 탈당한 그 기브란을 지지하는 또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엔 향후에 조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뭐 PDIP를 탈당을 하고 다시 뭐 PSI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장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정치 왕조, 어, 그리고 뭐 이런 왕조주의 출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혁운동식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보여졌던 KPK, 부패 척결위원회 이상 추락이 가장 연루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정치 왕조가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어, 상황인 것이 아닐까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3인의 대선 후보 그리고 한 명의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선거이고요. 작년 6월하고 10월 달에 총 유권자 수를 통계를 한번 냈는데 2024년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2억 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 수이고요. 지난 5년 전의 선거에 한 80% 정도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면 1억 6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고 총 2만 명의 당선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당 연합이 여전히 되어 있고 대선을 누가 쟁취하냐에 따라서 어, 그 국회 의석의 배분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3인의 대선 후보는 번호는 1, 2, 3번은 1번, 2번, 3번 후보가 있고요.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랑 달리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니스, 프라보, 간자르 이 3인이 대선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분들 세 분이 부통령 후보입니다. 선거의 변수는 대선의 정당연합 현황 그리고 각 후보의 비전과 국가 공약을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논문이 잘 통과돼서 2월 말에 나오면 그때 좀 정리를 해두었고요. 각 지역별, 종족별, 종교별로 지지 대상이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선거의 변수는 기존의 PDIP 지지세가 강한 자카르타, 중부자바, 동부자바, 족자, 발리, 그리고 화인 등 이들의 표심이 과거에는 명백하게 조코이나 PDIP를 지지했는데 조코이가 브라보를 지지하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돼 가는 거니까 어떻게 그들의 표심이 바뀔 것인가? 그리고 기부란의 출마에 대해서 시민사회 세력이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의 지지가 아니스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브라보를 배제하고 그런 게 좀 가장 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은 3인의 후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프라 개발을 굉장히 추구하고 조금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외교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가 명확하고요. 어, 선거 캠페인이 막 시작했을 때는 기브란 그 후보의 정당성 때문에 조금씩 표가 붙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말 그리고 1월 달 내내 이 브라보 기브란 후보가 45에서 50% 정도 여론조사 그리고 간자르가 23, 뭐 아닉스가 18.7, 도리어 간자르 아닉스가 역전한 2, 3위가 바뀐 거 정도의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14일 뒤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인 평가는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간자르 아닉스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정당의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는 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뭐 세계 경제 측면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도네시아 역시 2023년 1월까지 5.7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서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4분기에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가 5% 내에 GDP 성장을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5% 정도에 유지할 거라는 거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뭐 지역별 경제 성장 차이는 여전하고요. 지역 균형 개발은 여전히 요원한 사항이 아니었나. GDP 성장률로 측면 보면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경제적 변동성의 주요 요인은 양적 완화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23년 초반에는 5% 정도에서 2023년 9월, 10월 달에 가니까 2.25까지는 떨어졌었거든요. 뱅크 인도네시아는 도리 BI는 특이하게 계속 5.75로 23년 내내 유지하다가 9월, 10월 달 정도에 도리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고 내년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대선 때문에 몰린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당연히 서민들의 생활은 더 빡빡해질 것 같고요. 그게 있냐는 가장 양적 완화에서 가장 현재 인도네시아 거시 경제가 보여주는 현재의 상황인 거고요. GDP 성장률은 연간 5% 내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 수출의 매출은 되게 커졌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이익률은 202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GDP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었고 도리어 민간 소비 회복이 이 인도네시아 GDP를 견인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굉장한 많은 성장을 이뤘고요. 특히 발리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관광 활성화가 굉장한 GDP를 올리는데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조코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인데요. 자화 지역 GDP가 여전히 점유율이 57% 이상이고 실제로 수마트라랑 술라이시랑 깔리만탄의 원자재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 전 분야가 자바 주임성은 여전하고 더욱 심화된 게 현실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두 가지 지점입니다. 조코이가 신개발주의라고 내세우는 이런 정치적 담론 혹은 경제 활성화 전략이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그의 지지율을 높인 또 한 가지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옴니버스법이 통과됨으로써 노동환경 투자 규제에 대한 개선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대선 후보들 역시 조코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자재 수출 금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수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만 아니스만 약간의 반대, 간자르랑 뿌라보는 완벽한 찬성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 이전 계획부터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4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5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인프라 개발하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어, 누산따라의 수도 새 이름이 누산따라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대략 40조 원 정도 이전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정부가 20%, 기타 민간 부분이 한 80%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썩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산 따라로 가면 거기에 대한 토지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과연 그게 잘 진행될 것인가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인도네시아 정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좀 난망한 상황이었는데 2023년 8월 달에 신수도법이 발의됨으로써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빨리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10월 달에 통과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진행 속도를 향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3일 대선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지만 아니지만 도리어 이게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정책이 인도네시아가 요즘 세계를 상대로 외교의 또 다른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니켈 주석, 금 복구 사이트 등 전기차 배터리나 알루미늄 생산의 글로벌 공급자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에서 완제품을 유통시키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 이거를 조코이 역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달에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하거나 23년 6월 달에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였고 구리 철광석 아연 납도 수출을 금지하려다가 아직 산업 시설이 미비해서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어, 올해 5월로 일단은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표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인 거고요. 2022년부터 조금씩 거의 변동성 없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사진, 그래 아래에 있는 표는 현재 니켈과 주석과 보크사이트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있는 건가 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세계 순위 1위로 그리고 주석은 2위, 보크사이트는 6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니 외교와 한인니 관계에서 20세기 인도네시아는 와하사 누산타라라고 인도네시아 군도 내부의 예, 그 외교의 전부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아세안이 창립됨으로써 이 영내 국가로 확장되었고요. 21세기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역시 인도 파시픽, 인도네시아에서 말한 파시픽이 예, 주요 외교 무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양 연결고리로 본인들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에이펙, 뭐 동아시아 정상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역량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23년 내내 보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외교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좀 혼돈한 상태라고 가제를 붙였고요. 부제를 붙였고요. 23년은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역할을 했습니다.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진원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그 인도네시아가 제시했고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포용적 협력을 어, 추구하는 아세안을 만들어 가자는 게 인도네시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나부안 바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모도 드래곤 그쪽에서 한번 42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요. 미얀마 내정 동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 협력과 강대국 전략 경쟁에서 분쟁을 방지하는 거에 대한 뭐 아세안 특유의 그런 거를 잘 조직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정상회의 마지막 연설에서 조코이는 인도태평양을 평화와 포용의 극장으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정상회의의 의사봉을 다음 올해 그 대사국인 라오스에 주는 화면이 왼쪽 위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IPEF를 통해 인리 경제 안보 분야를 논의를 했습니다. 조코이가 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을 했었고요. 어, 자국 핵심 사업 육성과 아세안 중시성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고 굉장히 능동적인 외교 원칙, 과거 50년대 하타가 제시했던 인도네시아 외교 원칙은 여전히 어떠한 일부 학자들은 그게 이제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판도 하게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을 되게 이례적으로 두 번을 방문한 거, 한국하고 일본하고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게 약간의 중국 의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자유롭고 능동적인 외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우려가 분명하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역시도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었나, 실리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중국과 미국의 이런 이념적 갈등으로 치닫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 경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조코이가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한인이 수교 50주년입니다. 저희 매전 잊어버린 저희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연구위원회가 동남아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전공자들이 제법 많아서 저희 동팀 연구위원회도 20명 정도의 회원 뭐 이렇게 참여자가 있고요. 포럼도 한번 개최될 만큼 인도네시아 관련된 연구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수교 50주년 기념해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저희를 더 조직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은 늘 듭니다. 행사가 제법 많았었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어, 뭐 양국 관계가 굉장히 활발화되고 베트남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이제는 굉장한 많은 경제적인 분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롯데마트가 현지에서 굉장히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가 가진 위상과 영향력이 한국에 대한 원래 인식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그 상호 보완 쪽으로 재계의 성장과 상호 보완적인 상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신문과 뭐 그런 데서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요. 특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광화문에서 9월 28일, 9일간 양일간 개최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행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본인들의 행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전문가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화면 오른쪽에 아래 사진이 그 사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이것도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우리가 모르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인도네시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배구 아시안 쿼터로 들어오신 메가 대통령 이름이 똑같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올스타도 뽑혔고요. 아시안 쿼터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를 관람하러 온 인도네시아에 대한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주며 목포며 경기를 또 어디였죠? 뭐 수원이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한국인들에도 굉장히 많은 인상을 쓰였다는 거, 그게 걸그룹들도 굉장하게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런 것도 있었고, 축구는 이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넘어지 않았나. 신태용 감독이 베트남을 이김으로써 이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또 다른 축구로서의 한 장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필연적인 정치적 혼란함이라고 결론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좋고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러한 기조가 악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을 누가 할지는 잘 모르지만, 브라보의,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뭐, 14일 뒤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1차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평가도 많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새로운 담론 혹은 세력 혹은 정치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카르노가 독립이라는 그 메르데카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정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메가와티와 그가 이끌고 있는 민주수행당이 그걸 담론화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정치 양조를 구축을 했죠. 물론 그의 메가와티의 딸인 뿌안 하원 의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뿌안의 정치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대통령 출마를 실패했지만 정치 양조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가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을 벗어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간자르가 아닌 뿌라보를 지지하는 거, 비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또 다른 뭐 정치사를 열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뽕방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여전히 공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삼선 출마를 위해 아마 이 정도 인기였으면 과거 대통령이었으면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풍부한 자원을 과거에 계속 빼앗겼다는 그 피해적인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적인 부분, 그리고 빈부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때 조코이는 이 길을 해결한다는 역량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한정된 발전이 아닌 사회 발전 담론을 대중에게 제시했고, 이게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러한 사회 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조코이 혹은 그와 혈연으로 맺어진 인물이 가진 신비한 힘은 아닌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바의 왕들처럼 혹은 수카루나 수하루토처럼 왕족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는 굉장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어, 과거에는 의심이었고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제랑 원자재 외교는 요약되는 부분이고요. 이로써 인도네시아 2023년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의 이경묵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이제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어, 지금 이제 정정훈 선생님께서 그 요약해 주신 그 전체적인 분위기랄까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부분은 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크게 오늘 발표해 주신 것이 처음은 소위 정치 상황 혹은 정치 문화에 대한 파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에서 이제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가 뭐 한 인도네시아 관계,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 역할 뭐 이렇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각 파트에 대해서 한 하나나 두 개 정도씩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사실 대통령의 아들이 부통령 후보로 나갔고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그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이 어쨌든 또 자신의 친족 뭐 처남을 의 힘을 빌려서 그 자격을 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이건 해프닝이고 뭐 인도네시아 전공한 사람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나 놀라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오히려 그 발표자께서 아,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 이렇게 높으면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선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했다라고 글쎄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그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고 그 발표 원래 원고에서도 그 인도네시아의 그런 뭐 권위주의 정권, 혹은 뭐 후견인, 뭐 후원 관계, 그러니까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뭐 이전 정권들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화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적 그 선거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민주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발표에서는 길게 언급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 헌법, 그러니까 소원 과정에서 이것을 소원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안와르 의장이 어쨌든 윤리강령 위반으로 물러났죠. 그런데 그 자신이 통과시킨 그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서 이제 그 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윤리강령 위반으로 어쨌든 그 소장직에서 계속 있지 못하게 끌어내렸다.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예전만큼 엉망진창은 아니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민주화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그러니까 정치 왕조가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는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이게 권위주의 정권 혹은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루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왕조가 들어설 수도 있다, 뭐 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이 겹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중이 여전히 조코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대중이 왜 조코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국 민주화가 됐느냐 안 됐는가의 질문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두 번째 잠깐 언급하자면 이런 현상을 얘기할 때면 인도네시아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 절차적으로 민주화, 민주적 절차, 제도가 어, 정착을 했고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경우도 뭐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은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할 때 소위 민주화 혹은 권위주의,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는 충분히 느낌은 오는데 이것을 상황을 분석하는 용어로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와 자원 민족주의인데 아까 이 발표 안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어, 사실 인도네시아는 그 가장 강력한 자신들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수단, 뭐 리소스가
뭐 자원이다, 그러니까 풍부한 뭐 자연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또 중간에 이제 뭐 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조코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베이스에 깔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해결될 경향 그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경제에서 뭐 가장 그 주도하고 있는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바가 아니라 자바 이외의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그 자원 민족주의에서 이 민족주의 안에 또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가 발표자께서도 중간에 언급하셨지만 이 잠재적인 문제거리가 큰 문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어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아니스가 그 누산따라 그러니까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논리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한 인도네시아 관계인데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뭐 스스로 굉장히 대국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지식인들 같은 경우 그 공무원들하고 만나면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랬을 때 근데 한국하고 관계를 얘기하면 모두 뭐 제가 전공이 문화인류학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 소위 소프트한 문화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발표자께서는 여전히 경제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문화 영역이라고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하셨는데 그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안에서 결국은 경제 이게 전략적 동반자니 혹은 투자 관계니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과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메가와티 현재 한국의 배구 슈퍼리그에서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는 플레이어나 그 스탑이 이 걸그룹인데 한국의 그 시스템에서 뭐 훈련을 시켜서 뭐 활동하게 하는 뭐 이런 사례도 덧붙여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계속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는 자원민족주의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서의 전환을 꾀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에게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한국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판다라고 하는 쪽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게 어느 정도만큼의 어느 만큼의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 또 현지에서 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로 사실 굉장히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갈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문화 영역에서 운동선수나 그다음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가 뭐 이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낀 것이 이전에는 분명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국 런닝맨이니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막연히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수가 한국에 가서 뛴다. 그 다음에 한국의 신태용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실제로 지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막연한 동경에서 실질적인 접촉이 더 실질적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접촉이 실질적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동경의 대상일 때와는 다르게 또 문제가 생길 요인이 있죠. 근데 아까 정정훈 선생님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인도네시아가 더 알려지는 것은 기쁩니다만 그 안에서 보면 약간 문제랄까요? 특히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던 건 한인 교민들,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교민들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환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점,
어떤 거에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 운이 좋게 현대자동차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좀 직접적으로 가서 만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했었는데 기술 이전과 현지 공장을 시작한다는 게 보통의 도전이 아닌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명백하게 현대자동차가 가면 자기들 자카르타의 한 지역을 거의 개발할 만큼의 그러니까 울산 자동차 만든 것처럼 그 정도를 원하는 거 있는데 과연 현대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고요. 갈등 요인이야 뭐 접촉하면서 이것도 문화적인 접촉하고 같은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그 마의 5%를 못 넘었었잖아요. 어느 국가도 도요타, 혼다, 그다음에 뭐죠? 빅리가 닉산은 좀 그러니까 그 마의 5%를 못 넘어서 늘 다 힘들어했었는데 그거를 넘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에 한정되지만 물론 그 수요도 너무 작지만 몇천 대 단위지만 어떤 전체 50%를 판매하고 있는 게 상황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가 좀 더 확장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처럼 정말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명백하게 그런 자본의 투자를 원하는 거고 거기를 근데 그 헤게모니를 놓으면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결국에 잘 되면. 근데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기아자동차가 실패한 것처럼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냥 좀 안 좋은 이야기여서 그냥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인들이 메가와티 응원을 하러 제법 많이 왔대요. 근데 대부분 댓글이 꼭 경기장에서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가 인도네시아인들의 그 예의 없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의 없음과 그, 그러니까 그 예의 없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상대편 메가티가 정관장일 거야 아마 그 팀 이름이 반대편 팀한테 굉장한 비판하는 거. 인도네시아인들이 응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의가 없다고 이렇게 대부분 평가가 나와서 이거를 나중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번의 경험에 의해 이번 메가티가 활약하면서 그 인도네시안들이 많이 관람을 하면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더 많이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시선이 늘 인도네시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게 좋게 보고들 굉장히 많은 혜택도 받았다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덕분에 잡도 다 잡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여전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인종적인 문제, 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그 아니스가 누산따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고 아니스는 저는 그 더 많은 기사를 읽어보지 않아서 아니스가 왜 반대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깔리마탄 거기에만 모든 걸 집중을 시키면 또 아니스의 주요 지지 기반이 뭐 서수마트라 지역, 뭐 어떤 이슬람 좀 세력이 강한 지역들에서 자기의 표랑 거기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는 조코이나 혹은 간자르나 혹은 브라보랑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자기만의 명확한 영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책은 반대야. 이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일단 누산타라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잘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의 그 수도 칼라룸푸 밑에 있는 그것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종시처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무도 가지 않고 그냥 대통령군만 덩그러니 가지 않을까? NPR이나 거기에 갈 것 같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거가 그래서 아니스의 아까 말씀 질문 중에 하나 저는 약간 정략적인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음, 그, 이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정치학자거나 인류학자에서 이런 시선이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왕조주의 출현, 뭐 권위주의 다시 제 그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작 중요한 건가가 생각이 들고 도리어 더 중요한 거는 왜 대중이 조코이를 여전히 지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늘 빠져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냥 수치상으로 80%, 70%, 60% 후반만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게 현실인 거고 그에 대한 지지는 경제가 발전됐어. 조코이 들어오기 전에 지지율 그 GDP 성장률이 50% 성장했으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뤘던 것 같고 근데 개별 2억 8천만 명의 그 인구들이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백마 타고 오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백마 타고 오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지해 주는 건가? 근데 또 과거의 대통령들 지지율 보면 그렇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미지가 저는 좀 포함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코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제가 아까 결론 부분에 말했던 거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담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를 올려주고 그런 개발이 아니라 예전에 전재선 교수님하고 택시를 타고 한번 갔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카르타에서 시내 호텔 들어가 공항에서 시내 호텔 들어갈 때 저는 인도네시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 선생님이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기사가요. 인도네시아는 늘 자원을 빼앗겨. 그 말을 기억나시죠? 그게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게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되게 그게 저는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 뒤에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너무 완벽하게 많은데 그걸 다 다른 나라한테 주고 근데 그러니까 조코이가 이렇게 펼쳤던 정책들, 개발의 담론을 말하면서 계속 펼쳤던 정책이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호응을 받지 않나 이게 조코의 지지의 맹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뿌라보랑 기브란이 되겠죠. 그리고 뿌라보를 5년간 양아버지처럼 해서 기브란을 다음에 출마시키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뿌라보 한 번, 두 번 졌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한 번 시켜주고 기브란이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 창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맞는 것 같아요. 메가티가 자기 딸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 뭐 정치학자가 써야 되는지 인류학자가 써야 되는지 약간 경계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결론에 썼던 부분 아직 결론은 뭐 이경무 선생님께 못 보셨지만 결론이 맞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개발 담론이라고 새로운 개발 담론이라고 말해서 그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하나 논문을 하나 써보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 사실 엄청난 주제라서 제가 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 시위대가 스타벅스 앞에서 막고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 외국인들, 그게 사리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시내인데,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로 못 들어가는 이제 그 광경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된다. 또 보수화된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슬람 쪽으로 보수화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요인이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강경하냐, 뭐 어느 쪽이 보수냐, 중도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근데 또 선거가 끝나면은 또 이슬람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또 모자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영역에서의 이슬람의 영향력 그리고 그 시기와 영역마다 달라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정원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예, 예, 뭐 저는 이슬람 힌두교를 믿는 발리 사람들이 제 정권에서는 이 발리가 과연 누구를 지지할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명백하게 PDIP의 동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뭐 딴소리지만 질문하고 다는 거지만 PDIP가 저번에 조코이 저번 선거 때 80% 지지했었거든요. 발리에서 전국 최다 투표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지지할까가 되게 궁금한 게 저 한 가지인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선거 때는 도리어 이슬람화를 안 말하다가 갑자기 끝나면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아흑 전 주지사가 만약에 그대로 성장해서 컸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세 명 다, 조코이도 저번 선거나 저저번 선거 때 막 화인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믿지 않는다. 뭐 무슬림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때는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이 없고 그거는 세 명 다 명백하게 팔레스타인 뭐 지지 또 혹은 완벽한 무슬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논쟁의 핵심이 아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대선 전국의 핵심이 아니어서 그런 거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예.